북한이 2018년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평도에선 포문을 연 해안포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대남 전단 1,200만 장과 풍선 3,000개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쪽으로 전단을 뿌리려면 북풍이 불어야 하는데 기상청은 6.25 70주년인 25일 오후에 북서풍이 불 걸로 예상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가 2차 유행 중이라고 방역당국이 판단했습니다.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병상이 부족해지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특효약이라며 웅담을 밀수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러시아에서 아시아 흑곰 쓸개를 들여와 한 개당 50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5.4도까지 치솟아 62년 만에 6월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폭염 속 마스크 착용 때문에 온열 질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받고 싶죠. 혹시라도 주변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좀 무서워서 그냥 쓰고 다닙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하노이 북미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 생각을 조현병 환자에 비유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청와대는 회고록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남한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심리전을 펼치겠다는 건데요. 이미 전단 살포는 예고를 했지요. 대남 확성기를 켜는 그 순간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던 4.27 판문점 선언, 9.19 남북 군사 합의 모두 명백한 위반입니다. 우리 정부도 뭔가 대응을 해야 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강은하 기자입니다. 북한이 최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부터 재설치 동향이 포착됐다며 동쪽 서쪽 할 것 없이 최전방 전역에서 재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 이후 북한군이 최전방 지역 40여 곳에 설치했던 대남 확성기를 철거한 지 26개월여 만입니다.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 전단 살포에 이어 추가적인 심리전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남 전단 살포 준비와 같은 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대북 확성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해왔는데 체제 선전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다만 확성기 성능이 떨어져 그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재설치를 두고 남북 간의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서해에서는 북한이 해안포 포문을 열고 있는 모습이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다는 거지요. 날씨가 화창해서 더 뚜렷하게 보였다는데요. 최전선 연평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철중 기자, 이 해안포 포문이 2개가 열렸었던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열렸다고요? 네, 오늘은 연평도 주변에 해무가 거의 없어 북한 해안포의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약 15km 떨어진 개머리 해안 인근에 다수의 포문이 열려있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19일 처음 포착된 개머리 해안 포문 2개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개머리 해안 서쪽에서도 열려있는 포문 2개가 추가로 발견됐고 개머리 해안보다 더 멀리 있는 대수압도에서도 열린 포문으로 추정되는 검은 구멍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최소 4일 이상 포문을 열어둔 셈인데 지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약속한 해안포 폐쇄 조치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우리 군은 여전히 평시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인근에 우리 군 고속정들이 한포에 포신덮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지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잇단 도발이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된 사안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지난 17일 잠정 중단했던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작업도 오늘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북한의 도발 움직임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이 북한의 공언대로 보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남한의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풍선 3천여 개의 전단 1,200만 장을 담아서 보내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날아오게 될지 황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 전단 살포 준비가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왕의 각급 출판 인쇄기관들에서는 각계층 인민들의 분노와 조께심이 담긴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를 인쇄하였다. 그러면서 3천여 개의 풍선을 비롯해 여러 가지 살포 기제, 수단이 준비됐다며 응징 보복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삐라와 오물, 그것을 수습하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며 얼마나 기분 더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당해보아야 버릇이 떨어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비난 사진과 문구가 담긴 대남 전단 실물을 공개한 북한은 남한 깊숙이 전단을 날려보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통 손바닥 크기의 타이머와 폭발 장치가 설치된 대형 풍선에 전단 뭉치를 묶어 남쪽으로 날려보냅니다. 도착 시간을 계산해 목표 상공에서 타이머와 함께 폭발물이 터지면 전단 꾸러미가 풀리면서 하늘에서 살포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자칫 타이머 오작동으로 전단이 뭉치째 떨어지면 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는 타이머 고장으로 전단 꾸러미가 그대로 떨어지면서 포탄처럼 차량 지붕을 뚫거나 옥상 물탱크를 파손한 적도 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의 반발에도 북한의 전단 살포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북한이 저 전단을 언제 살포할지 그 날짜를 정하는 건 김정은 위원장도 아닌 바람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남풍이 불 때 풍선을 띄우면 오히려 전단이 북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이죠.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조조를 공격할 때 풍향이 바뀌기를 기다렸던 적벽대전과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람이 남쪽으로 부는 북풍이 예고된 날이 6.25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전단 살포는 서쪽 황해도와 평안남도 일대에서 북서풍이 불 때 이루어집니다. 북에서 내려온 풍선이 접경지인 인천과 경기 파주 상공에서 터지면 전단은 바람을 타고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에 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삐라 살포를 예고한 상황에서 북한은 바람의 방향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접경 지역 상공의 바람은 남에서 북으로 불고 있습니다. 북한이 풍선을 날리면 바람을 타고 다시 북한 내륙에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여름 내내 남동풍이 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시베리아 고기압이 내려와 잠시나마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기상청은 남서풍이 계속되다 목요일인 25일 오후 북풍이 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5일 날 오후경에 약 3km 지점 상공에서 북서풍이 불다가 26일 새벽경에 서풍으로 돌아설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맞다면 북한은 25일 심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전단이 북서풍과 서풍을 연이어 타고 수도권에 뿌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풍이 불지 않는다면 북한은 드론 같은 다른 수단으로 전단 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삐라가 넘어오면 국방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전단 살포 행위가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부 사안은 이곳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군은 무인기나 드론이 넘어올 경우 군사 도발로 보고 격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미국이 공개한 이 거대한 항공기는 심판의 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핵전쟁을 치를 때 하늘에서 진두지휘하는 지휘 통제기인데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사일, 잠수함, 폭격기, 이런 핵 관련 무기를 담당하는 미국 전략사령부가 이 시점에 훈련 영상을 공개한 이유, 짐작이 되시겠지요? 최성 기자입니다.
우리 공군의 글로벌 호크가 오늘 경남 사천에서 이륙했습니다. 지난 연말 도입된 정찰위성급 무인정찰기로 30cm 크기 물체도 식별해 사진을 찍어 보낼 수 있습니다. 군은 훈련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자산을 충분히 우리가 추가적으로 운영하면서 면밀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아예 핵 응징 보복으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공군 정비사 점검을 받은 대형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릅니다. 미국 전략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인데 겉모습은 일반 여객기를 닮았지만 무시무시한 별칭을 가졌습니다. 일명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E4B 나이트워치로 유사시 하늘에서 핵전쟁을 지휘하는 비행기입니다. 동체 윗부분 볼록한 돔에 설치된 전략통신위성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전략폭격기 발사 명령을 내리고 꼬리 부분 장비로는 바다 및 핵잠수함과 교신하며 전쟁을 지휘합니다. 하늘의 펜타곤으로도 불리는 이유입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E4B와 핵 공중작전센터는 항상 비상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B-52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으로 보내고 있는 미국이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이 항공기를 타고 방한해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명 늘어서 27일 만에 10명대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걱정해야 할 건 병상이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상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에서는 이미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인 경우에는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도림 콜센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된 3월과 4월에 이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시작된 5월 연휴 이후 다시 유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서울 관악구 방문 판매업체에서 촉발된 집단 감염은 N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 판매업체에 다녀온 고령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을 수용할 중환자용 병상은 수도권에 328개가 몰려있지만 남아있는 병상은 42개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은 120개에 불과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 시스템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경증 환자들을 병원에서 생활치료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퇴원 전 검사 결과 양성이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없는 확진자는 조기 퇴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이렇게 의료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800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코로나19가 대전을 지나서 호남 지역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5일부터 7일간 3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대전의 누적 확진자는 84명인데 최근 일주일 새 절반 가까이 추가된 겁니다. 대부분 방문 판매업체 3곳과 관련됐고 전북과 광주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방문 판매업체의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암호화 화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잇따라 나온 이곳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에선 암호화폐 관련 문서들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어떤 다단계 판매업과 관련된 그런 사무실이라는 그런 정황은 가지고 있고 좀 더 심층적인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5명이 더 나와 지금까지 199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6월 11일까지 전국 평균 R값은
1.79로 급격히 증가된 상황입니다. 열흘 전 수준대로라면 한 달 후 하루 확진자 수가 800여 명에 이를 걸로 예측되었습니다. 알값은 감염 재생산 지수로 환자 한 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다른 환자의 수를 말합니다. 국내에서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월 28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813명까지 치솟은 적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 전 세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900만 명에 달합니다. 하루 15,000명이 증가하며 다시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부터 박수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경제활동 재개 열흘 만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의 도시 챈나이. 시민들이 경찰에게 통행 허가증을 보여준 뒤 이동합니다.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증하는 인도에선 어제 하루 15,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개인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요가 권장에도 나섰습니다. ये कोरोना वायरस से ग्रसित जो लोग हैं वो पेशेंट उसका लाभ ले भी रहे हैं। योग की ताकत से उन्हें इस बीमारी को हराने में मदद मिल रही है। 우리나라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에서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সাইকেলটা কিনেছি কারণ গণপরিবহনে তো স্বাস্থ্য ঝুঁকি আছে, তাই চিন্তা করলাম যে সাইকেল দিয়ে চলাচল করাটা একটা নিরাপদ গণপরিবহন থেকে। 최다 발병국인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등 이른바 썬벨트 지역이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So nice to go swimming right here. Looks like everybody's having fun. 미국에 이어 브라질, 인도 등에서 전파가 계속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900만 명에 달하고 어제 전 세계에서는 하루 기준으로는 최다인 18만 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정부 방역 체계가 이미 무너진 브라질에서는 아마존 원주민들까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Sensação de dor de cabeça, fraqueza, às vezes mexe com o coração e fica fraco, né?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종식 선언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인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두 번째 강제 철거가 시도됐습니다. 소화기 분말과 인화성 물질이 날아다니고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이런 난리 속에 철거가 다시 연기됐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교회 신도들이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을 막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진입로에 법원 집행관과 형광색 조끼를 입은 용역업체 직원 등 400여 명이 나타난 건 오늘 오전 7시쯤. 이들은 교회를 철거하려고 진입을 시도했고 교인 300여 명은 의자 등 집기로 진입로를 막아놓고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교인이 이걸 풀고 강제 집행을 하면 죽는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 담 타고 올라갔어요. 그냥 바다에 놓고. 신도 측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신도들에게 주먹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관과 소방구조대원들이 배치돼 전면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자 7명이 발생했습니다. 용역이 던졌어요. 뿌리고 다 스폰 던지고 가만히 있던 사람 머리 이렇게 내리치고 가거든요. 신도들이 격렬히 저항하자 용역업체 측은 철거 시도에 나선 지 3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시도는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재개발 구역에 속한 교회가 재개발 조합 측과의 명도 소송에서 졌지만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제3자의 감정을 받아 교회 건물과 토지, 집기 등의 가치로 82억 원을 제시했지만 교회 측은 새 교회 건축비와 시설 이전 비용 등이 훨씬 많이 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다음 강제 철거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인들의 반발이 심해 충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 경비원들을 가족의 이삿짐을 옮기는 일꾼으로 부렸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하 주차장에 세운 화물차 위에 침대 매트리스를 싣습니다. 그 위로 탁자며 장식장 같은 가구들도 쌓아 올립니다. 이달 초 경비원들이 아파트 동대표 회장 자녀의 이삿짐을 차량에 싣는 모습입니다. 경비원들은 이 아파트 8개 동대표 중 가장 지위가 높은 동대표 회장이 시켜 근무 시간에 짐꾼 노릇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딱 올리고 그거를 실다가 올려다 줬어요. 거기에서 또 나올 때 짐을 갖고 나왔어요. 때문에 그게요. 그걸 싣고 요리 오라는 거예요. 경비원들은 지난해 여름 동대표 회장이 같은 단지 안에서 이사할 때도 자신들이 수레에 이삿짐을 싣고 옮겼다고 말합니다. 동대표 회장 자녀의 결혼 축의금도 경비원들에게 할당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결혼식 때 금품을 할당을 했어요. 경비들한테. 경비들 8명한테 5만 원. 이거를 안 내면은 바로 잘립니다. 이거.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동대표 회장의 말을 거스르기 힘들었단 겁니다. 경비들을 툭하면치 말 안 들으면 내보내고 내쫓고 지가 동대표라고.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동대표는 경비원들이 이사를 자발적으로 도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이거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두 분이 와서 해주실 거예요. 경찰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달 초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10살 딸을 줄에 묶고 학대한 경남 창녕 의붓아빠와 친엄마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의붓아빠는 딸에게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힌 혐의만 인정하고 다른 학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남성이 검찰 청사로 들어갑니다. 기자님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10살 딸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아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딸을 폭행한 혐의와 함께 프라이팬으로 화상을 입힌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심한 학대 행위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친엄마에 대한 경찰 조사도 지난주 금요일 진행됐습니다. 친엄마는 딸을 줄에 묶은 적이 있고 일부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도구를 이용한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엄마는 야단을 칠 때 감정 조절을 못했다며 아이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녕으로 1월 중순경 이사한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4명의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검찰에 넘기면서 특수상해 혐의의 가중처벌이 되는 아동학대 처벌법 상습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특수상해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고 상습일 경우 5년을 더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의붓아빠와 달리 친엄마에 대한 실형 처리는 검찰 조사와 건강 상태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인천에서는 일가족 3명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몸이 아픈 아들과 부인을 남편이 돌보던 가족이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문에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60대 부부와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7시 반쯤입니다. 60대 부부의 딸이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았다가 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신고한 겁니다. 어머니 집에 왔는데 문이 걸쇠로 잠겨 있어가지고 열 수가 없다고. 전화를 했는데 신호음만 가고 들리긴 하는데 문을 열질 않는다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거실에선 외상을 입은 60대 부부가 안방에선 부모와 동거하던 3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의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대 남편은 지병을 앓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선 60대 남편이 힘들다며 신변을 비관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힘이 뇌졸중인지 뭐 하여튼 그런 거야. 도저히 힘든데 아들이 이북했어요. 장애 이북했어요. 근데 왠지 제대하고 되는지.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 시신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계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하게 공개됐던 외교 문서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 소식인데요. 이 세 차례 만난 북미 정상의 대화와 협상 과정이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얼마나 맞는지도 확실치 않고 독자들은 흥미진진하지만 워낙 민감한 시기에 터진 회고록 파문에 외교가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워싱턴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비공개 회담에 들어가자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과거 대통령들과 다르다고 치켜세웠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당신은 위대한 성격인 것 같다 화답했다고 볼턴 회고록은 전했습니다. Very nice. Getting a good picture of everybody, so we look nice and handsome, thin. 볼턴은 당시 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찍기용으로 여겼다고 폄하했습니다. There were things that we went over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 just didn't seem to sink in, like why was the Korean Peninsula partitioned in 1945? 하노이 때는 회담장 분위기가 달랐다고 볼턴은 전했습니다. 영변을 포기할 테니 제재를 풀라는 김 위원장의 요구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외에 추가를 내놓으라 답하며 줄다리기를 거듭했다는 겁니다.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노딜로 끝난 뒤 빈손으로 평양으로 돌아가게 된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까지 비행기로 데려다 주겠다는 황당한 제안도 했었다고 볼턴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을 위해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동행을 원했지만 북한과 미국이 모두 거절했고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안내하는 역할로 절충이 됐다고 볼턴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미 간의 대화에 집중하도록 하고 남북 간의 대화는 다음에 다시 또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청와대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편드는 듯한 정신분열적인 생각을 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의 민감한 역할까지 공개되면서 이 외교가의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석 달 만에 유세를 재개했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유세장에 100만 명이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온 사람은 6,200명, 그러니까 1%도 채우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K-팝 때문이었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윤수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K-팝 음악을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 입장권 신청을 독려하는 영상입니다. Hey, BTS stans and BTS stans should do this, but what I'm absolutely saying is that they should absolutely go and spam that website and take up all the tickets so that you don't have any people around. 흥겨운 음악에 맞춰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목적은 노쇼였습니다. Just sit back and remember, don't actually go. 이 앱은 K-팝 영상과 사진에 본인이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데요. K-팝 팬들이 즐겨 이용하면서 그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Were really upset and frustrated with the original plan of Juneteenth for the rally in Tulsa, and I posted a video.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K-팝 팬들 등 미국의 10대들이 인종차별 반대에 이어 강력한 정치적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이 올라온 이후 100만 명이 올 거로 예상됐던 트럼프 대통령 유세장에는 6,200명만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흥행 참패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그러나 K-팝 팬들의 집단 행동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유세장에 가지 않은 것은 코로나 감염 가능성 등 다른 요인도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중국에서 유명 연예인이 재발등을 찍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엉겁결에 대학에 부정 입학했던 사실을 털어놓은 겁니다. 이 금수저들의 대학 입학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중국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가수 통조. 很规矩了，我就不敢去玩这首歌了，就很中规中矩的就去唱。 지난달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중 내뱉었던 말이 화근이 됐습니다. 我当时非要考这个大学，考不上我就再来1年。 통조가 나온 중앙희극학원은 공리와 장지, 탕웨이 등을 배출한 중국 내 3대 예술대학으로 재수생을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대학에 응시했다 떨어진 통조가 스스로 특혜를 받았다고 공개한 겁니다. 我还搞了很多，也就是所谓的就是让我就成了应届生。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공산당 고위 간부인 아버지가 부하 직원들 14명을 대거 동원해 아들 이름과 학적, 당원 신분까지 위조해 응시를 가능케 해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주간 중국 산둥성 한 곳에서만 발견된 부정입학 의심 사례가 270여 건으로 최근 중국 내에선 대학 입시 비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 대학을 입학하고 졸업까지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16년 만에야 알았습니다. 我一看，他说你已经在理工大学毕业了。我说你这啥眼神？这也是我吗？ 중국 검찰은 통저의 아버지 통텐펑 등 15명을 기소하는 등 다른 금수저들의 유사한 입시 부정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전국이 더웠지만 특히 서울은 6월만 놓고 보면 62년 만에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야 해서 더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마스크 열사병 조심해야 합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쓴 시민들이 신호등 앞 그늘막에 모여 있습니다. 잠시나마 뜨거운 햇볕을 피하려는 겁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5.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958년 이후 62년 만에 6월 하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벗고 싶죠. 혹시라도 주변에서 코로나19 감염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그것 때문에 좀 무서워서 쓰고 다니고 있는. 좀 호흡이 하기가 많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게 좀 어지러운 걸로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두통도 이제 집에 가서 받고 나면은 코로나19 유행 중에 찾아온 무더위 탓에 열사병이나 탈진 같은 온열 질환에도 기상이 걸렸습니다. 호흡이 원활해야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데 마스크가 호흡을 방해하는 겁니다. 체내에서 산소량이 줄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못하면 온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 끼고 호흡을 하게 되면은 열의 발산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축적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체온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30분간 야외 활동을 한 뒤 체온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에 신체가 붉게 보이는데요. 30분 전보다 체온이 1도 정도 올라 37.5도를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선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고 거리 두기가 어렵다면 사람이 없는 곳에서라도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1,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건데 신천지 교회 측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소송 대상은 신천지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입니다. 대구시 방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인해 대구에서만 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는 겁니다. 소송 금액만 1,000억 원에 달합니다. 신천지 신도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과 입원 치료비, 생활치료시설 운영비를 토대로 대구시가 산출한 피해액 1,460억 원 중 일부입니다.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데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과연 이 원인 제공 행위가 대구시가 지출한 비용 전부인가? 아니면 그 일부인가? 대구시는 신천지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신천지 측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다면 신천지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땅 간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다고. 서울시가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데 이어 대구시까지 1,00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천지와 관련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코로나19의 특효라며 러시아에서 웅담을 몰래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비닐봉투에 새까만 물건 2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꺼내 저울에 무게를 달아봅니다. 해양경찰이 러시아 국적 남성에게서 밀 반입한 야생 곰쓸개, 웅담 2개를 가정집에서 압수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2달 동안 웅담 10개를 러시아에서 몰래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습니다. 정식적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개인 수화물에 소량씩 나눠서 들여오다 보니 작게 하나하나씩 단품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선 웅담이 코로나 특효약으로 검증돼 한약재로 쓰이고 있다며 거짓으로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웅담은 무게와 상관없이 한 개에 500만 원을 받고 국내에서 8개를 팔았습니다. 검역 과정을 거치지 않은 데다 보관도 비위생적이었습니다. 도축하는 그 자체가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오염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웅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반달 가슴곰으로 알려진 멸종 위기종 아시아 흑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곰쓸개에서 채취한 가공품이 웅담은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반출 반입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경은 러시아 국적 남성 등 일당 6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곳뿐만 아니라 내일부터는 뷔페 식당에 갈 때도 전자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부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업종 4개를 추가했습니다.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학원도 함께 추가됐는데 특히 뷔페가 왜 감염에 취약한지 정현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뷔페 이용객들이 한가운데에 마련된 음식들을 그릇에 옮겨 담습니다. 곳곳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일부는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를 자리에 벗어놓거나 사원증 목걸이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고시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한식 뷔페 역시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공용 집게와 국자로 음식을 뜨고 좌석 간 거리 두기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이 내일 오후 6시부터 뷔페를 비롯해 방문 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 학원 등 4개 업종을 고위험 시설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시설 지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적인 방역수칙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의무화됩니다. 지난달 부천에선 뷔페 돌잔치에 다녀간 9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뷔페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건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NHK가 가상의 뷔페를 만든 뒤 이용객 10명 중 한 사람에게만 형광물질을 묻혔습니다. 그런데 식사 후 확인해보니 모든 이용객의 손과 각종 집기에 형광물질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네, 마스크 착용이 또 어렵고 또 불특정 사람들이 계속 그 왕래를 하면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뷔페를 포함한 식당에서 지켜야 할 세부적인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밥상에 앉은 가족, 보글보글 끓은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담그고 밥을 먹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밥상 풍경인데요. 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게 많다고 말합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냥 숟갈 넣어서 먹었지. 요새는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국자로 해서 덜어 먹는 게 습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마침 젓가락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 나왔는데요. 팩트맨이 따져보겠습니다. 홍콩 연구팀은 20대부터 60대까지 증상이 다양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인데 식사 중에 나무 젓가락을 쓰게 했습니다. 이후 이 젓가락을 수거해 특수 용액에 담그고 타액 성분을 분리하는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연구 대상인 5명 전원의 젓가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RNA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었던 40대 확진자의 경우 무증상 기간 12일이 지났은 젓가락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20대 확진자도 증상이 모두 사라진 뒤 사용한 젓가락에서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팩트맨이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홍콩 연구진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연구진은 젓가락이 코로나19를 전파하는 추가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건 피하라고 충고했습니다. 특히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다 같이 먹을 땐 덜어 먹는 데만 쓰는 전용 젓가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 항저우 보건당국은 여럿이서 음식을 먹을 때 덜어 먹는 용도의 분배용 젓가락을 뒀을 때와 각자 쓰던 젓가락으로 그냥 집어 먹었을 때를 비교했는데요. 음식이 남은 세균수를 보죠. 분배용 젓가락을 쓰지 않은 오이 무침은 2.8배, 버섯볶음은 17배, 쭈꾸미 요리는 세균이 250배 더 검출됐습니다. 국내에서도 식사 중에 감염 사례가 잇따른 만큼 분배용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하고 개인 접시에 덜어먹는 습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전셋값을 잡고자 발표했던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오히려 많은 세입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서울 강남은 전셋값이 2년 새 3억 원이 뛴 곳도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초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 2년 만에 전셋값이 3억 원 뛰었습니다. 근처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도 같은 상황입니다. 전용 면적 94제곱미터인 이 아파트의 전세는 얼마 전 17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2년 전엔 14억 원에 계약됐었습니다. 3억 원 오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대치동 일대. 매매 물건은 빠르게 동나고 있습니다. 매매가 문제지 전월세는 아니에요. 이거 발표나가고 난리잖아요. 정렬이에요. 그 여파가 전세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폭등해. 전세도 그래요? 전세는 폭등나요. 전세는 거의 폭등이 돼요. 세사는 사람 경우는 어디로 다 나가라고. 저 시세는 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매매 활동이 돼야 전세도 되고 이렇게 다 되는데 매매 활동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전세 가격은 6월 셋째 주 0.08% 올라 지난해 7월 1일 이후 51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같은 전셋값 인상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라는 겁니다. 억제책과 실거주 강화 정책으로 전세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게다가 저금리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늘어날 걸로 보여 전세 세입자의 시름만 깊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미라입니다. 재건축이 결정된 아파트 조합원들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 재건축 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다가오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습니다. 7억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재건축된 아파트 두 곳입니다. 지어진 지 9년이 지났지만 이제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수만큼 나눠보면 1인당 약 634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의 최고 50%까지를 부담금으로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 겁니다. 당시 조합원이 31명이었던 한남동 연립주택의 경우 1인당 부담금이 5,50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의 부담금 규모가 클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예상치에 따르면 강남 5개 단지의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4억 원에서 5억 원대, 최고 7억 원이 넘는 단지도 있었습니다.
반면 강북은 1,000만 원대, 경기는 최대 4천만 원대 부담금이 나오면서 격차가 컸습니다. 정부는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부터 징수하겠다며 전국 62개 조합에 총 2,500억 원이 넘는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기대 수익에 불과하다는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남북관계가 헝클어지면서 미래통합당은 총공세로 돌아섰습니다. 대북 확성기도 재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수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6.25 70주년을 맞아 참전 용사들을 초청해 호국 영웅 배지를 달아줍니다. 참전 용사들은 목숨 바쳐 지킨 자유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평화, 민주화 앞에 서고 우리 자유 수호, 국가 수호는 뒷전율로 빠지고 있어요. 예우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물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나라를 찾아놓고도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것이 이겨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적에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 말로 평화가 유지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경험을 해온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심리전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북 심리전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일주일 동안 호국 영웅 배지를 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열한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볼턴 전 백악관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청와대에 오늘 첫 반응이 나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에 비유했다면서요. 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을 뜻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조현병 환자 같은 생각들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대목에서 그런 비유를 쓴 건가요?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일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는 선 핵폐기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압박 전략을 높게 평가해놓고 북한과 중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방식인 비핵화와 제재 완화 동시 진행을 지지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랬다 저랬다 했다는 겁니다. 뭐 볼턴 표현대로라면 넌센스라는 건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올해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북한과 중국이 요구한 협상 방식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문 대통령이 미국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를 서야 하는 우리 정부 입장은 볼턴 주장과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자, 청와대 강하게 반박을 했지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볼턴이 조현병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지어내고 있다는 취지에서인데요. 청와대는 회고록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실을 왜곡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그 볼턴의 폭로는 내용의 맞고 틀림을 떠나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자국 내부 일이면 몰라도 상대국이 있는 외교 사안이잖아요. 외교 관행상 비밀 준수 의무 같은 것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검찰총장 거취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만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청와대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만난 건데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관심이 쏠렸습니다. 문 대통령이 누구 편을 들었는지 보시죠.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난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내용이 들어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누구 편을 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서로 협력하라고 한 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을 재신임한 거란 시각이 있고요. 반면 공수처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건 윤석열 힘 빼기다. 추미애 장관 손을 들어준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윤 총장은 지금 여당 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해찬 대표가 윤 총장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되도록 윤 총장 이름을 언급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윤 총장을 보호하려고 저랬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뒀으면 좋긴 하겠는데 임기가 보장돼 있어 해임할 수는 없고 공격할수록 윤 총장 체급만 올려준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장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을 같은 급으로 올려놨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재심을 분명하게 밝히시든지 또한 조치를 취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만이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 총장 임기가 아직 1년가량 남았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야랑야랑이었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현장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인파가 몰렸는데 장하연 기자가 절박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좀 많이 기다려주셔야 돼요. 저희가 앞에 분들 민원인 순서대로 처리해드려야 되니까. 번호표 발권기 앞은 아침부터 이미 만원입니다. 천천히 줄어든 행렬 끝에 받아든 번호표. 꼭 쥔 손에선 코로나19로 고단했던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는 간절함마저 엿보입니다. 노인 건강 체조를 진행을 해요. 10년 정도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꽉 막혀버린 지는 처음이에요. 여러 가지 많이 힘들죠. 일을 많이 못하니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 안전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 전국 고용센터에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150만 원 수준. 코로나19에 일자리를 위협받던 사람들에겐 단비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휴직 상태로 정기세를 낸다든지 유지 비용으로 써야죠. 오토바이는 불러야 되니까 기름값도 보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거를 우선 처리를 하고. 하지만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은 걸 증명할 소득증빙 등 접수 서류가 많아 현장에선 혼선도 빚어집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고용이 아니어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하루 수입이 틀려지니까.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지원금 대상은 모두 114만 명. 신청은 다음 달 20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휴가철 많이 쓰는 물놀이 도구나 탈거리를 해외 직구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량품들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물놀이 튜브를 구입한 사람들. 이거는 아보카도 모양입니다. 이거 아보카도 씨예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가 많은 제품들입니다. 이름이 워터 아쿠아 해먹 뭐 이런 거였어. 오르막길을 빠르게 주행하는 전동 킥보드. 최고 속도가 시간당 40km에 달합니다. 이거는 405달러에 직구를 할 수가 있는데 해외 직구 제품은 안전상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품이 상당수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기 직구 제품 48개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23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놀이 튜브 제품은 조사 대상 전부 두께가 얇고 공기실도 불충분해 찢어질 위험이 높았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도 최고 속도가 국내 기준을 넘었고 일부는 충전할 때 불이 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카시트도 절반 넘게 불량이었습니다. 정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국내 사업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하고 판매 중지토록 했습니다.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리콜 조치 또는 그에 따른 엄정한 법적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량 해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02 월드컵 4강 신화 멤버인 최용수, 김남일 감독, 절친한 선후배기도 한데 나란히 연패에 허덕이며 잔인한 6월을 맞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렵게 막은 페널티킥인데 동료 수비수의 어이없는 실책으로 골을 내줍니다. 골키퍼는 애꿎은 골대에 화풀이를 합니다. 막아야 할 슈팅은 쉽게 내주고 벨심의 슈팅은 골대에 막힙니다. 5연패를 당한 FC 서울의 모습입니다. 최용수 감독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성남FC의 상징인 검정 패션으로 주목받았던 김남일 감독. 선수 시절 진공청소기란 명성은 시즌 초 끈끈한 팀 컬러로 이어져 돌풍의 주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4연패에 빠졌습니다. 다른 팀의 견제가 심해진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또 6월달이 아직 불안정이 남아있지만 잔인한 6월달인 것 같습니다. 2002 월드컵 멤버이자 절친한 선후배인 두 감독. 잔인한 7월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주말 반전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프로야구에서 대타로 호명된 선수가 하필 그때 화장실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의 오재원 선수가 딱 그랬습니다. 한 주간 명장면 김태욱 기자입니다. 두산이 대타 카드를 꺼냈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경우는 드문데요. 그렇습니다. 10초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주심이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드디어 등장하는 오재원. 하필 그때 화장실에 갔는지. 맞습니다. 하필 그때 화장실에 간 겁니다. 같은 편은 당황하고 상대는 화가 납니다. 같이 발끈하는 오재원. 심판이 말리며 화장실 실종 사건은 겨우 마무리됐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는데 관심이 많은 선수들도 있습니다. 음악에 맞춰 손을 흔들며 선수들을 독려하지만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치어리더를 따라하는 마차도 주장 민병헌에게 영감을 받았네요. 투수가 던진 공이 바운드된 뒤 사라집니다. 호수가 고통을 호소하더니 몸에서 몸을 꺼냅니다. 미안해, 너 있다. 키움으로 옮긴 뒤 목동이가 된 전병우. 빠른 타구에 사뿐하게 뛰어올라 잡아냅니다. 트레이드된 한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타구에 놀라 날아오른 나지원. 바람을 가르는 헛스윙도 느낌 있는 우정후.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도로 위 아지랑이가 보일 만큼 정말 열기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무려 35.4도까지 치솟았는데 1958년 37.2도 이후 62년 만인 6월 하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륙 지역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는데요. 볕은 강하고 대기는 정체되면서 기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 서울은 32도, 대구 34도까지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와 오존 지수도 계속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겠고요. 장맛비가 열기를 식혀줘서 수요일부터는 전국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당일에 렌트카를 예약을 했는데 거의 다 이제 마감이 돼서 숙소도 뭐 거의 다 마감이고. 저도 주말에 차를 타고 길을 나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말 내내 고속도로가 꽉 막히고 전국 바닷가가 이렇게 붐볐습니다. 날씨 좋은 주말 나들이 객이 많아지는 게 당연하지만 사회적 거리가 좁아지고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보이는 장면은 우려스럽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말이 지난 오늘 방역당국이 여름철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휴가 시즌이 곧 시작돼 더 걱정입니다. 해외로도 못 나가고 국내 휴양지 예약은 꽉 찼는데 이미 2차 대유행이 시작된 겁니다. 해변가에 사람이 몰렸던 미국 남부 지역은 지금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조치들 밀려드는 피서객 앞에서 효과가 있을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